서울의 부촌 평창동 언덕에 자리한 서진혁 회장의 저택은 몰락의 그림자를 애써 감추려는 듯 필사적으로 불을 밝히고 있었다. 정원 조경은 여전히 완벽했고 현관을 비추는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눈이 부실 정도였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딘지 모르게 필사적인 처절함이 배어 있었다. 마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끌어모아 텅 빈 속을 감추려는 사람처럼 저택은 위태롭게 서 있었다. 서유미는 남편 강지훈의 손을 꼭 잡은 채 대문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서 희미한 떨림이 전해졌지만 그녀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입고 있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는 그녀의 가느다란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었지만 기품이 흘렀다. 그녀의 옆에 선 강지훈은 깨끗하게 다려진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최고급 원단은 아니었지만 그의 다부진 체격에 잘 어울렸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괜찮아? 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유미의 떨리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 따뜻했다. 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이잖아요. 오랜만이라는 단어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선진그룹이 무너지고 아버지 서진혁 회장이 모든 것을 잃은 뒤 처음으로 갖는 가족 저녁 식사였다. 그리고 가난한 아르바이트생 강지훈을 남편이라며 가족 앞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했다. 문이 열리고 날카로운 향수 냄새와 함께 계모인 박혜진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은 어쩐지 조화롭지 못하고 불안해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유미를 잠시 훑고는 곧장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평가의 빛이 서려 있었다. 왔으니 어서 들어오렴. 아버님 기다리신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거실은 과거의 영광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박물관 같았다. 값비싼 가구와 그림들은 여전했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소파에 앉아있던 이복동생 서유라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퉁명스럽게 인사했다. 왔어요, 언니. 식당으로 안내되자 긴 마호가니 테이블 끝에 서진혁 회장이 앉아 있었다. 한때 호랑이 같던 그의 눈빛은 빛을 잃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 집의 주인이라는 위엄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듯 보였다. 그의 시선이 지훈에게 닿는 순간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앉아라. 명령에 가까운 말이었다.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최고급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려 퍼졌다. 정적을 깬 것은 박혜진이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리며 지훈을 향해 미소 지었다. 처음 뵙네요, 강서방. 듣던 대로 아주 소박한 인상이네. 소박하다는 말에 담긴 비꼼을 모를 사람은 없었다. 유라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지훈은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지훈입니다. 그래, 우리 유미가 남자 보는 눈이 참 독특해서 말이야. 요즘은 무슨 일 한다고 했지? 박혜진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몇 군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의 대답에 식탁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서진혁 회장의 손에 들린 포크가 접시 위에서 멈췄다. 유라의 입계는 대놓고 비웃음이 걸렸다. 아르바이트. 푸훗. 언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아르바이트하는 남자랑 결혼할 생각을 했어?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유라야, 유미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유라는 멈추지 않았다. 왜? 틀린 말 했어? 아버지가 평생 일군 선진그룹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됐는데 딸이라는 게 고작 데려온 사위가 아르바이트생이라니 세상 사람들한테 비웃음 사기 딱 좋지. 안 그래요, 큰엄마? 박혜진은 곤란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은 웃고 있었다. 유라야, 말이 너무 심하잖니. 강서방 앞에서. 그녀는 지훈을 편드는 척하며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서진혁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유미야, 내게 실망했다. 모든 시선이 유미에게로 쏠렸다. 유미는 든든하게 허리를 펴고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걸 지금 몰라서 묻는 개냐. 서진혁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 집안이 망했다. 내가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이런 상황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겠나. 어떻게든 집안을 다시 일으킬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니냐. 하다못해 짱짱한 집안 아들이랑 선이라도 봐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배신감이 가득했다. 그런데 넌 뭘 했지?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놈을 데려와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해. 네 눈에는 이 아비의 무너진 자존심이 보이지도 않는 개냐. 아버지, 유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남편? 하, 저런 놈이 내 남편이고 내 사위란 말이냐. 차라리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너 같은 건 이제 내 딸도 아니다. 서진혁 회장의 폭언은 비수처럼 유미의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리죠. 다시는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가요, 여보. 지훈은 말없이 일어나 유미의 허리를 감쌌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의 변명도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깊고 고요한 눈으로 서진혁 회장과 박혜진 그리고 서유라를 차례로 훑어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기록하는 듯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두 사람이 식당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가족 중 누구도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 서진혁 회장은 분노에 차 씩씩거렸고 박혜진과 유라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다. 몰락한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서유미를 완전히 짓밟고 그녀의 보잘것없는 남편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저택을 나온 두 사람은 말없이 차에 올랐다. 지훈이 운전하는 낡은 국산차는 화려한 저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차가 평창동의 언덕길을 내려오는 동안 유미는 창밖의 야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고요한 얼굴 위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미안해요. 한참 만에 유미가 입을 열었다. 당신까지 모욕당하게 만들어서. 지훈은 운전대에서 손을 떼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유미 씨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요? 응, 전혀. 지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유미는 오히려 마음이 아팠다. 이 남자는 항상 그랬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의 진심을 알기에 가족들의 비난이 더욱 아프게 느껴졌다. 그들의 작은 옥탑방에 도착했을 때 유미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화려하지만 차가웠던 저택과 달리 낡고 좁은 이 공간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지훈은 말없이 부엌으로 가 따뜻한 차를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찻잔을 건네며 그가 말했다. 오늘 일은 그냥 잊어버려. 그 사람들은 유미 씨의 가치를 몰라. 유미는 찻잔을 감싸쥐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우리 집은 망했고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당신에게 집만 되는 것 같아. 그러자 지훈은 유미의 앞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선진그룹의 딸 서유미가 아니야. 그냥 당신, 서유미야. 똑똑하고 강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 나한테는 당신만 있으면 돼.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유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오늘 저녁 내내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을 그제야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온전히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지우는 우는 유미를 말없이 자신의 품에 안아주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기댄 채 유미는 서러웠던 감정들을 모두 쏟아냈다. 같은 시각 평창동의 저택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아주 꼴 좋다, 정말. 주제도 모르고 어딜 기어들어와. 유라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말했다. 박혜진은 우아하게 잔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다.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 저 애물단지가 제 발로 나가주다니. 서진혁 회장은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한결 누그러진 모습이었다. 그는 독한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무너진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을 생각뿐이었다. 그에게 서유미의 결혼은 그 계획의 가장 큰 오점이었고 오늘 그 오점을 자신의 손으로 도려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아무도 몰랐다. 자신들이 근본도 없는 놈이라며 경멸하고 조롱했던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제국 티에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밤 그들의 오만하고 잔인한 행동이 머지않아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옥탑방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눈물을 그친 유미의 등을 토닥이며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잠자는 사자의 눈빛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이. 그날의 저녁 식사가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유미는 며칠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아버지의 경멸 어린 눈빛과 이복 동생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녀를 더 괴롭혔던 것은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의문이었다. 아버지는 시장 상황과 경영 악화로 선진그룹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세상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유미는 아니었다. 그녀는 비록 경영 일선에서 밀려나 있었지만 누구보다 선진그룹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선진그룹은 수십 년간 뿌리내린 건실한 기업이었다. 그렇게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만한 회사가 아니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각본처럼 모든 것이 너무나도 신속하고 완벽하게 파국으로 치달았다. 결심이 서자 유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지훈에게 쪽지 한 장만 남겨둔 채 집을 나섰다. 오래된 먼지를 좀 털어내고 올게요. 그녀가 향한 곳은 여의도의 옛 선진그룹 본사 건물이었다. 한때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을 뛰게 했던 위용 넘치던 빌딩은 이제 을씨년스러운 흉물로 변해 있었다. 유리문에는 압류를 알리는 붉은 딱지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고 화려했던 1층 로비는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었다. 먼지 쌓인 안내데스크 너머로 빛바랜 선진그룹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다. 유미는 건물을 한 바퀴 돌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 있는 작은 후문을 발견했다.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잠시 바람을 쐬던 곳.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낡은 카드키를 단말기에 가져다 댔다. 몇 년 전 아버지에 의해 모든 직책을 박탈당했을 때 반납하지 않았던 유일한 카드였다. 희망을 거의 버렸을 때 삑 하는 희미한 소리와 함께 녹색불이 들어왔다. 중앙 시스템은 모두 차단되었지만 비상전력으로 유지되는 일부 보안 장치가 기적적으로 작동한 모양이었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와 먼지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유미는 스마트폰의 손전등을 켜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유령처럼 울려 퍼졌다. 비상등 몇 개만이 간헐적으로 깜박이며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한 곳 30층에 있는 회장실이었다. 비상계단을 통해 끝없이 올라가는 동안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처음 이 건물에 왔던 어린 시절, 경영 전략을 배우겠다며 밤을 새우던 젊은 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시기한 이들에 의해 쫓겨나듯 건물을 떠나던 마지막 날의 모습까지 마침내 30층에 도착했다. 회장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유미는 망설임 없이 벽에 걸린 풍경화 액자를 들어 올렸다. 그 뒤에는 그녀와 아버지만이 아는 작은 비상 열쇠함이 있었다. 다행히 그곳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듯했다. 묵직한 참나무 문이 열리자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나타났다. 모든 가구 위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었고 바닥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채권단이 들이닥쳤을 때의 혼란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했다. 유미는 천천히 아버지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그의 자리는 이제 먼지만 쌓인 유물처럼 보였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공식적인 회계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이미 검찰과 채권단의 손에 넘어갔을 터였다. 그녀가 찾는 것은 아버지의 개인적인 기록, 그의 손때가 묻은 마지막 흔적들이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대부분 비어있거나 쓸모없는 잡동사니 뿐이었다. 마지막 서랍까지 확인하고 실망감에 주저앉으려던 순간 무언가 손끝에 걸렸다. 서랍 밑면에 단단하게 고정된 얇은 판이었다. 유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뜯어냈다. 그곳에는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한 권과 USB 몇 개가 숨겨져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유미는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것은 아버지가 손으로 직접 쓴 경영 일지였다. 마지막 1년의 기록.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특히 선진그룹이 마지막으로 사활을 걸었던 한성그룹과의 인수합병 건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이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녀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기록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로 가득했다. 한성그룹이 제시한 피인수 기업의 자산 가치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고 합병 조건은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선진그룹에 불리했다. 아버지는 왜 이런 불공정한 계약에 서명했던 것일까? 다이어리 곳곳에는 아버지의 고뇌가 느껴지는 필체가 남아있었지만 무언가에 쫓기듯 혹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듯 중요한 결정들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었다. 유미는 함께 발견한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안에는 관련 계약서의 스캔 파일과 이메일 기록들이 있었다. 파일을 열어본 그녀의 눈이 커졌다. 모든 불리한 조항들, 독소 조항들마다 아버지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첨부된 기술 및 재무실사 보고서는 놀라울 정도로 부실했다. 마치 형식만 갖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누군가 아버지를 속였어. 아니면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었다. 명백히 한성그룹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선진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한 교묘하게 설계된 적대적 인수합병. 그때였다. 등 뒤에서 끼익 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미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인형에 그녀는 숨을 죽였다. 유미 씨,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 강지훈이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담긴 보온병과 담요가 들려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쪽지를 봤어. 걱정돼서 와봤지.
지우는 흩어진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피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유미의 창백한 얼굴과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한 듯 했다. 무언가 찾았어. 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이것 좀 봐요. 우리 그룹이 망하기 직전에 추진했던 한성그룹과의 M&A 관련 자료예요. 이건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명백한 사기예요. 그녀는 분노와 무력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설명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이 자료만으로는 부족해요. 계약의 배후를 밝히려면 당시 오고 갔던 내부 이메일 원본과 암호화된 서버 기록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미 법원에서 모든 자료를 압수해서 봉인했을 거예요. 평범한 방법으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어요. 유미는 절망감에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진실의 문턱까지 왔지만 마지막 문을 열 열쇠가 없었다. 지우는 유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아는 형이 한 명 있어. 컴퓨터 쪽으로는 천재인데 성격이 좀 괴팍해서 한번 부탁해볼게. 너무나도 평범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휴대폰을 든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해졌고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다. 자료가 좀 필요해. 선진그룹 파산 관련 기록, 법원 서버에 봉인된 데이터 전부. 보안 레벨은 신경 쓰지 마. 30분 안에 내 개인 클라우드로 전송해. 그의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유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훈의 모습에서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위압감을 느꼈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다시 평소의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친구가 큰 빚을 진 게 있어서 아마 해줄 거야. 유미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20분 후 그녀의 노트북으로 알림이 울렸다. 지훈이 알려준 클라우드 주소에 접속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법원의 직인이 찍힌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디지털 파일과 암호화된 이메일 기록들이 통째로 들어와 있었다. 이게 어떻게... 유미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은 평범한 컴퓨터 천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었다. 국가기관의 서버를 뚫는 것은 심각한 범죄이며 최고 수준의 기술과 자원이 필요한 일이었다. 지우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미소 지을 뿐이었다. 말했잖아. 그 친구 실력은 확실하다고.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유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 화면에 집중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다. 새로운 자료들을 열어보는 그녀의 눈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슬픔에 잠겨있던 몰락한 재벌가의 딸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던 뛰어난 전략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아내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들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람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조용한 약속을 했다. 유미의 잃어버린 날개를 되찾아주고 그녀를 눈물 짓게 한 모든 이들이 무릎 꿇게 만들 것이라는 침묵의 맹세를. 낡고 버려진 회장실 안에서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진실의 조각들을 손에 쥔 유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투지가 불타올랐다. 거대한 한성그룹이라는 제국에 맞서기 위해 그녀는 자신만의 성을 쌓아야 했다. 몰락한 공주가 아닌 스스로 왕국을 세우는 여왕이 되어야만 했다. 한 달 후 마포의 한 낡은 오피스텔 건물 7층에 작은 사무실 하나가 문을 열었다. Y&P 컨설팅, 유미 앤 파트너스. 지금은 대표이자 유일한 직원인 그녀 자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파트너인 지훈을 의미하는 이름이었다. 사무실은 보증금 싼 곳을 골라 겨우 10평 남짓한 크기였지만 유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공간을 꾸몄다. 중고 가구점에서 발품을 팔아 깨끗한 책상과 의자를 들였고 벽 한쪽에는 거대한 화이트보드를 설치했다. 그녀의 새로운 집이 통제실이었다. 개업식 날 손님은 단 한 명뿐이었다. 지훈이 작은 떡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 추가해, 서 대표님. 그의 장난스러운 말에 유미는 활짝 웃었다. 화려한 파티도 수많은 하객도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행복했다. 고마워요, 강 실장님. 지훈은 사무실 구석에 탕비실을 만들어주고 그녀가 밤늦게까지 일할 때면 따뜻한 저녁을 배달해주는 것이 자신의 공식적인 업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경영에는 한 발짝 물러서 있었다. 이것은 온전히 유미의 싸움이어야 했고 그는 그녀가 자신의 날개로 비상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는 그저 그녀가 지쳐 떨어질 때 받아줄 수 있는 튼튼한 땅이 되어주고 싶을 뿐이었다. Y&P 컨설팅의 첫 번째 과제는 고객을 찾는 것이었다. 유미는 옛 선진그룹의 인맥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아버지를 외면했거나 한성그룹의 편에 섰을 터였다. 그녀는 완전히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중소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잠재력은 있지만 위기에 처한 회사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그리고 무작정 전화를 돌리고 이메일을 보냈다. 대부분은 문전박대였다. 선진그룹 서진혁 회장의 딸이라는 이력은 자랑이 아니라 주홍글씨였다. 망한 회장의 딸이 누구를 컨설팅하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수십 통의 거절 끝에 마침내 한 곳에서 연락이 왔다. 대한테크라는 작은 IT 기업이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방만한 경영으로 파산 직전에 몰린 회사였다. 박상우 대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미에게 연락했다. 그는 과거 선진그룹의 성실한 협력업체 사장이었고 유미의 총명함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첫 미팅 날 반신반의하던 박 대표는 유미가 내민 보고서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유미는 단 며칠 만에 대한테크의 수년간의 재무자료와 기술 보고서를 완벽하게 분석해냈다. 그녀는 회사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박 대표 자신도 잊고 있던 회사의 핵심 기술력이 가진 잠재 가치를 정확히 짚어냈다. 대표님, 대한테크는 지금 죽은 자식을 붙들고 우는 어미와 같습니다. 불필요한 사업부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핵심 기술인 차세대 전력망 제어 시스템에 모든 것을 거셔야 합니다. 지금 대표님에게 필요한 것은 자금이 아니라 이 기술의 가치를 증명할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유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박상우 대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결국 Y&P 컨설팅과 계약을 맺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유미가 말한 단 한 번의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송도 스마트시티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의 입찰 공고가 뜬 것이다. 수천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모두가 이 사업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다. 바로 한성그룹의 자회사인 한성 ENC였다. 세오 대표, 이건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한성 ENC는 자금력과 로비 능력에서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회의실에서 박 대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유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선 그녀는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 같았다. 대표님, 전쟁은 무기의 수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략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한성은 코끼리입니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세죠. 하지만 우리는 코끼리의 눈을 찌를 수 있는 날렵한 벌입니다. 그녀의 전략은 명확했다. 가격 경쟁이나 로비로는 승산이 없었다. 오직 기술력과 논리로 승부해야 했다. 유미는 대한테크의 기술진과 밤을 새워가며
제안서를 다듬었다. 한성의 제안서가 얼마나 싸게 구축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때 유미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미래에 얼마나 확장 가능한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는 한성 ENC가 과거에 수주했던 다른 프로젝트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들의 시스템이 가진 유지보수 비용의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파고들었다. 반면 대한테크의 기술이 장기적으로는 국가 예산을 수백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만들어냈다. 제안서는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라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담은 한 편의 논문과도 같았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박상우 대표는 유미가 밤새 만들어준 발표 자료를 손에 쥐고 연단에 섰다. 유미는 참관인 성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거만하고 자신만만한 표정의 한성 ENC 임원들과 달리 박 대표의 발표는 진솔하고 절박했다. 그는 회사의 명운이 아닌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다. 결과는 며칠 뒤에 나왔다. 업계의 모든 예상을 뒤엎고 송도 스마트시티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대한테크가 선정되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중소기업이 거대 기업 한성을 상대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다. 박상우 대표는 유미의 사무실로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서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를 살린 은인입니다. 유미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이것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다. 이 작은 승리는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다. 첫 번째 파문은 그녀의 가족에게서 일어났다. 이복 동생 서유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SNS에 비웃는 글을 올렸다. 재벌딸 행세하더니 이제는 망한 회사들 뒤치다거리나 해주는 신세라니. 푹. 언니, 자존심도 없어? 박혜진 여사는 사교 모임에서 유미가 철이 없어서 험한 일을 시작했다며 가문의 망신이라고 혀를 찼다. 그들의 눈에는 유미의 성공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몰락한 가문의 딸이 천한 일을 한다는 사실만이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파문은 훨씬 더 위험했다. 한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읽던 최건우 회장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송도 프로젝트의 실패는 그룹 전체로 보면 사소한 손실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보고서 마지막 줄에 적힌 작은 이름이었다. 초회종 경쟁 PT 컨설팅, YNP 컨설팅, 대표 서유미, 잊고 있던 이름이었다. 그가 직접 무너뜨린 선진그룹 서진혁 회장의 딸. 최건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정영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서진혁을 떠올렸다. 무능하고 탐욕스러웠지만 자존심만은 강했던 남자. 그리고 그의 딸. 어릴 적 몇 번 본 기억이 있었다. 조용했지만 눈빛이 살아있던 아이. 처음에는 그저 귀찮은 벌레 한 마리가 윙윙거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동물적인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죽은 줄 알았던 잿더미 속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최건우는 책상으로 돌아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김 실장. 예, 회장님. YNP 케언설팅이라는 회사, 그리고 서유미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싹을 잘라버려.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그 이름이 보이지 않도록. 그의 사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제 막 첫 번째 승리의 기쁨을 맛본 유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거대한 제국의 냉혹한 군주가 그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는 사실을. 작은 파문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녀를 덮쳐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건우 회장은 사냥을 즐겼다. 하지만 그는 토끼 사냥에 직접 나서는 사자가 아니었다. 그는 하이에나를 풀어 토끼를 몰게 하고 가장 지쳐 쓰러졌을 때 어슬렁거리며 나타나 목을 무는 타입이었다.
서유미라는 작은 토끼를 잡기 위해 그는 가장 교활하고 굶주린 하이에나를 이용하기로 했다. 바로 그녀의 가족이었다.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 라운지 바. 서유라는 며칠 전 새로 산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잔뜩 멋을 낸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최건우 회장의 비서실장인 김민준이 앉아 있었다. 최 회장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유라 따위는 그가 직접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무언의 과시였다. 유라애 씨의 재능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실장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와인잔을 건넸다. 과거 선진그룹의 공주님께서 어쩌다 저런 변두리 컨설턴트의 동생으로 격하되셨는지 그의 말은 유라의 허영심과 질투심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 언니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집안 망신은 혼자 다 시키고 다니잖아요. 유라가 투덜거렸다. 그래서 저희 회장님께서 작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유라 씨가 언니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데 작은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 한성그룹에서 유라 씨의 새로운 시작을 후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곧 론칭하는 저희 명품 브랜드의 앰버서더 자리 어떠십니까? 앰버서더. 그 말에 유라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였다. 사교계에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김 실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USB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간단합니다. 서유미 씨의 새로운 고객인 그린 퓨처 솔라라는 회사를 저희 쪽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유미 씨의 평판에 약간의 흠집을 내주시면 좋겠군요. 여기 참고할 만한 자료와 도움을 줄 언론사 연락처가 들어 있습니다. 유라는 망설임 없이 USB를 움켜쥐었다. 언니를 짓밟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설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유미의 YMP 컨설팅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몰락한 재벌딸, 아버지의 비자금으로 회사 놀이, 대한테크 수주, 알고 보니 선진그룹 시절의 검은 커넥션 덕분.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유미의 성공이 오직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동시에 유라는 그린퓨처 솔라의 대표를 은밀하게 만나 한성그룹에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유미와의 계약을 파기하라고 종용했다. 유미는 혼란에 빠졌다. 대한테크의 성공으로 이제 막 날개를 펴려던 참에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를 다시 진흙탕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사무실로 돌아온 유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훈이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그는 말없이 노트북을 열어 유미에게 보여주었다. 내 그 친구가 우연히 발견한 거야. 좀 이상해서. 화면에는 암호화된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이 떠 있었다. 서유라와 한성그룹 김민준 실장, 그리고 돈을 받고 기사를 쓴 기자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의 복원 파일이었다. 거기에는 유라가 그린 퓨처 솔라에 접촉한 사실과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 한성그룹의 이름을 팔았다는 내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럴 수가. 유라가. 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가족의 배신은 그 어떤 외부의 공격보다 아팠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내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분노는 그녀를 주저앉히는 대신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임을 직감했다. 여보, 부탁이 있어요. 그린퓨처 솔라의 오 대표님 연락처 좀 다시 한번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유라 때문에 번호를 바꿨을지도 몰라요.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 분 후 그는 새로운 번호를 유미의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유미는 오 대표를 직접 찾아갔다. 그는 한성그룹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참이었다. 유미는 그에게 다짜고짜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대표님, 이것은 제가 지난 일주일간 밤을 새워 만든 그린퓨처 솔라의 5개년 성장 로드맵입니다.
대표님 회사의 태양광 패널 기술을 제가 구상하고 있는 스마트팜 및 해수 담수화 플랜트와 결합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성공한다면 그린퓨처 솔라는 단순한 부품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날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혁신적이었다. 오 대표는 눈을 떼지 못하고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한성그룹은 대표님의 회사를 집어삼키려 할 겁니다. 그들은 기술만 빼앗고 껍데기는 버리겠죠. 하지만 저는 대표님과 함께 거인을 사냥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유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서유라 씨가 다시 연락하면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대화를 녹음해 주십시오. 한성그룹의 이름이 명확하게 언급되도록요. 오 대표는 유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 그는 거대한 공룡의 발밑에 깔려 죽는 대신 작은 거인과 함께 하늘로 날아오르는 길을 택했다. 며칠 뒤 YMP 컨설팅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퍼졌다. 악성 루머에 대한 해명과 아마도 폐업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기자들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회견장으로 몰려들었다. 서유라 역시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기자들 틈에 섞여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지는 가운데 유미가 단상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그린퓨처 솔라의 오 대표가 함께였다. 최근 저와 YMP 컨설팅에 대해 불거진 루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미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기자들은 그녀가 어떻게 변명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 루머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견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오늘 그 루머를 누가, 왜, 어떻게 퍼뜨렸는지에 대한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유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견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표님, 잘 생각하셨어요. 그깟 서유미 따위랑 일해봤자 뭐가 남겠어요. 저희 한성그룹 이름만 믿고 따라오세요. 계약 조건은 서유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계약을 파기했다는 기사를 내는 거예요. 간단하죠? 서유라의 목소리였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황급히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수많은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있었다. 유미는 쐐기를 박았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거대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작은 컨설팅 회사와 유망한 스타트업을 죽이려 하는 비열한 공작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YMP 컨설팅과 그린퓨처 솔라가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함께 시작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 대표가 유미의 옆에서 마이크를 잡고 그녀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YNP 컨설팅의 폐업을 취재하러 왔던 기자들은 이제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용감한 여성 CEO와 유망한 스타트업의 탄생이라는 특종 기사를 쓰기 위해 미친 듯이 타자를 쳐댔다. 그날 오후 한성그룹은 김민준 실장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를 해고했다. 꼬리 자르기였다. 서유라는 사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으며 폐륜 동생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미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통쾌한 승리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다. 그때 지훈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다. 그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고마워요. 당신의 그 친구 덕분이에요. 유미가 지훈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의문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그 친구, 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평범한 해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씨앗이 심어졌다. 남편의 정체에 대한 작은 의심의 씨앗. 지훈은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을 피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유미가 진실에 다가갈수록 자신 역시 가면 뒤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으리라는 것을. 서유라를 이용한 계략의 실패는 최건우 회장을 잠시 불쾌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곧바로 다음 사냥개를 풀어놓았다. 하지만 서유미의 방역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고 대중의 시선은 한성그룹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최건우는 잠시 숨을 고르기로 했다. 그는 서유미라는 작은 불씨가 제풀에 사그라들거나 혹은 더 큰 실수를 저지를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그러나 유미는 멈추지 않았다. YNP 컨설팅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대한테크와 그린퓨처솔라의 성공 사례는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되어 실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컨설팅 의뢰가 쇄도했다. 그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낡은 선진그룹의 서버 파일들을 파고들었다. 서유라를 둘러싼 소동은 그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그녀의 시선은 이제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계모, 박혜진, 유미는 지훈의 친구고 지구가 복구해준 데이터 속에서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선진그룹이 한성과의 계약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시점들을 시간 순으로 나열했다. 그리고 그 시점마다 그룹의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흔적을 발견했다. 유출된 경로는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지만 모든 데이터는 단 하나의 경유지를 거쳤다. 조세 회피처에 세워진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의 서버였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비밀 계좌를 찾아냈다. 자금 세탁을 거쳐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유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돈의 흐름 대신 정보의 흐름을 역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유령 회사의 서버에 접속했던 수많은 IP 주소 중 단 하나의 IP가 아주 희미한 흔적을 남겼다. 그 IP는 단 한 번 평창동에 있는 아버지의 저택 내부 와이파이망에서 사용된 기록이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 서진혁은 컴맹에 가까웠다. 서유라는 이런 복잡한 일을 처리할 머리가 없었다. 남는 사람은 단 한 명, 박혜진이었다. 탐욕스럽고 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더 높은 곳을 갈망하던 여자. 최건우가 약속한 달콤한 과실을 얻기 위해 남편의 회사를 팔아넘기는 것쯤은 그녀에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의 그림자도 짙어졌다. 어느 날 밤 유미는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자료를 마무리하기 위해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지우는 다른 아르바이트 때문에 평소보다 늦는다고 연락이 온 터였다. 그녀가 한창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무실의 모든 불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유미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복도와 다른 사무실들은 모두 불이 켜져 있었다. 유독 그녀의 사무실만 암흑에 잠겨 있었다.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단기를 내린 것이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황급히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 문 쪽에서 달칵 하고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한 명이 아니었다. 적어도 두세 명은 되는 듯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움직이며 사무실 내부를 훑었다. 그들의 목표는 돈이나 귀중품이 아니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유미의 메인 컴퓨터와 서버 쪽으로 향했다. 지지직하는 기계음과 함께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다. 데이터를 완전히 파괴하는 디가우저, 디가우설을 사용하는 소리였다. 유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몇 분 같은 시간이 흐른 뒤
발소리는 왔을 때처럼 조용히 사라졌다. 모든 것이 다시 정막에 잠기고 나서야 유미는 조심스럽게 책상 밑에서 기어 나왔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이것은 경고였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최건우의 무언의 협박. 하지만 그의 협박은 유미의 두려움 대신 확신을 키웠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유미 씨, 지훈이었다. 그는 땀에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난장판이 된 사무실과 창백하게 질린 유미의 얼굴을 보고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눈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무서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다친 데는 없어. 그는 유미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의 상태부터 살폈다. 유미가 고개를 젓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자신의 품에 꽉 끌어안았다. 그의 심장 박동이 유미에게까지 전해졌다. 이제 더는 안 되겠어. 지훈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두 사람은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지훈은 따뜻한 차를 끓여 유미의 손에 쥐어주었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건우 지시겠죠. 유미가 입을 열었다. 제가 진실에 거의 다가갔다는 뜻일 거예요. 맞아. 그리고 그 뜻은 이제 당신이 정말로 위험해졌다는 뜻이기도 해. 지훈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최건우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이야. 오늘은 경고였지만 다음은 아닐 수도 있어. 그래도 멈출 수 없어요. 유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알아. 지훈은 그녀의 앞에 마주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겠어. 유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알고 있는 나는 전부가 아니야.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강지훈.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야. 내 진짜 신분은 TY그룹 강민호 회장님의 유일한 손자야. 유미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뜨였다. TY그룹,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선진그룹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제국. 그 제국의 후계자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남편이라고. 말도 안 돼. 거짓말이죠. 아니.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부터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난 내 배경이나 돈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잠시 평범하게 살아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당신을 만났고 당신과 사랑에 빠졌지. 당신이 선진그룹 딸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 난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진실했다. 그의 눈빛은 애틋했다. 하지만 유미는 혼란스러웠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이었다. 그럼 내 자료를 도와준 그 친구도 TY그룹 정보보안팀이야. 최건우가 당신을 주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할아버지께 보고하고 남몰래 당신을 보호하고 있었어. 유미는 할 말을 잃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그제야 맞춰졌다. 그의 평온함, 그의 대담함, 그의 신비로운 능력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지훈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짧은 통화였다. 할아버지? 저예요. 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 5분도 차에 되지 않아. 낡은 옥탑방 건물 아래에서 조용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유미가 창밖을 내다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에 서 있었고 운전석에서 내린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휴대폰에 대고 보고하고 있었다. TY그룹의 로고가 박힌 차였다. 유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분노, 배신감, 혼란스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눈물이 터져 나왔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요? 내 가족들이 당신을 모욕할 때 당신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내가 얼마나 미안해. 지훈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때 내가 사실을 밝혔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배경을 사랑한다고 오해했을까봐 두려웠어. 당신의 순수한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았어. 정말이야. 그의 진심이 유미의 마음에 와닿았다. 이 남자는 재벌 3세의 오만함이 아닌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남자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사랑은 진짜였다. 그의 배경이 어떻든 두 사람이 함께 나눈 시간과 감정은 모두 진짜였다. 유미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눈물이 그치자 그녀는 고개를 들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의 질문에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이제부터는 게임의 룰을 우리가 정하는 거야. 가면이 벗겨졌다. 평범한 부부의 소박한 사랑은 이제 거대한 제국의 힘을 등에 업은 강력한 동맹으로 변모했다. 한성그룹과 최건우를 향한 방역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 준비를 마쳤다. 서울의 심장부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권력이 모두 모인 축소판과도 같았다. 매년 열리는 세이브 더 퓨처 자선 갈라는 단순한 기부 행사가 아니었다. 재벌 총수들과 유력 정치인, 톱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부와 영향력을 과시하고 은밀한 거래를 트는 사교계의 정점이었다. 이 화려한 전쟁터에 서유미와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대의 롤스로이스 팬텀이 호텔 입구에 조용히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먼저 강지훈이 내렸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톰 포드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어깨는 굳건했고 걸음걸이는 여유로웠다. 더 이상 초라한 아르바이트생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차 안의 유미를 에스코트했다. 유미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실루엣에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과한 장신구는 없었지만 그녀의 목에는 가느다란 백금 목걸이 위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다이아몬드 한 개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TY그룹의 보석상에서 강민호 회장이 직접 예물로 고른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그늘 대신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차분한 자신감이 가득했다. 두 사람이 함께 레드카펫을 밟는 순간 여기저기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저 남자 누구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옆에 여자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선진그룹 딸 아닌가? 그들의 등장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아직 그들이 몰고 올 거대한 해일의 정체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한편 연 회장 구석에서 서진혁 회장 일가는 필사적으로 인맥을 되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서진혁은 옛 동료들에게 외면당하기 일쑤였고 박혜진과 서유라는 어떻게든 다른 재벌가 사모님들과 부인들의 대화에 끼어보려 했지만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 그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은 화려한 연회장에서 볼썽사나운 희극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유라의 눈에 연회장 입구에 서 있는 유미와 지훈이 들어왔다. 엄마, 아빠, 저것 좀 봐. 유라의 손가락질에 서진혁과 박혜진의 시선이 따라갔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첫 감정은 경악, 그리고 곧이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몸열감이었다. 저것들이 미쳤나? 감히 여길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박혜진이 뱀처럼 씩씩거렸다. 옷은 또 어디서 저런 가짜를 구해 입고. 쟤들 때문에 우리까지 망신당하게 생겼잖아. 유라가 발을 동동 굴렀다. 그들의 어리석은 머리로는 유미와 지훈이 정식으로 초대받았을 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행사를 돕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잠입했거나 어떻게든 몰래 들어왔을 것이라고 멋대로 단정했다. 내가 가서 당장 끌어내야겠어. 분노를 참지 못한 서진혁이 그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박혜진과 유라도 의기양양하게 그 뒤를 따랐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목소리는 낮췄지만 그들의 말에는 칼날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다. 서유미. 서진혁이 으르렁거렸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이 집안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유미는 싸늘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서진혁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다. 박혜진이 지훈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비웃었다. 어머, 강서방. 오늘은 웨이터로 취직했나 보네. 양복 입은 폼이 제법 그럴싸한데. 아르바이트보다는 이쪽이 수입이 더 짭짤한가.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그들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유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마시고. 추타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네가 저런 근본 없는 놈이랑만 결혼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났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웅장한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백발의 머리, 하지만 강철처럼 꼿꼿한 허리. 대한민국 경제의 살아있는 신화, TY그룹의 강민호 회장이었다. 그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재벌 총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일제히 그를 향해 터져 나왔다. 강 회장은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서진혁 일가에게 모욕당하고 있는 자신의 손자와 손자 며느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성큼성큼.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정적에 잠긴 연 회장을 울렸다. 그는 곧장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서진혁과 박혜진은 눈앞에 나타난 거인을 보고 거의 혼절할 지경이었다. 그들은 허둥지둥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강민호 회장은 그들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무시했다. 그는 지훈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주름진 손으로 손자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감쌌다. 그의 눈빛은 엄격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기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우렁찼고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제 손자를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 회장의 유일한 손자는 오래전 유학을 떠난 뒤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오랫동안 제 곁을 떠나 세상을 배우고 돌아온 우리 TY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지훈입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강 회장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연 회장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불꽃놀이처럼 터져 나왔다.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그리고 서진혁 일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르바이트생, 근본 없는 놈, 웨이터. 자신들이 경멸하고 조롱했던 남자가 TY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그들의 뇌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다음 말이 그들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박살 내버렸다. 강 회장은 유미를 돌아보며 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소중한 손자 며느리 서유미입니다. 손자 며느리. 그 단어는 사형 선고처럼 그들의 귓가에 울렸다. 박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이 입만 뻐끔거리다 그대로 뒤로 넘어갈 뻔했다. 유라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서 중얼거렸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서진혁이었다. 그가 똥칠을 한다며 내쫓았던 딸.
그가 근본도 없다며 저주했던 사위. 그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었다. 자신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위치에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풀썩 주저앉을 뻔한 것을 옆에 있던 비서가 겨우 부축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오직 완전한 절망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세상은 그 순간 완전히 뒤집혔다. 강민호 회장의 옆에 선 강지훈과 서유미는 이제 더 이상 몰락한 가문의 딸과 가난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움직일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었고 미래의 황제와 황후였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비추는 동안 그 빛의 반대편 어둠 속에는 산산조각난 서진혁 일가의 망가진 모습이 대조적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시킨 순간이었다. 자선 갈라가 열렸던 밤, 대한민국의 지형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단 하나의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TY그룹에 숨겨진 황태자, 강지훈 정력 공개, 몰락한 선진그룹의 딸 서유미, 재계의 신데렐라로. 세상은 동화 같은 이야기에 열광했지만 그 이면에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음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서유미의 싸움터는 더 이상 마포의 작은 오피스텔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서울의 중심부 TY그룹 본사 45층에 위치한 특별 전략 상황실의 지휘관이 되어 있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그 공간은 마치 미래의 우주선 함교 같았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스크린에는 실시간 주가 현황, 법률 문서, 정보 분석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흘러갔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강민호 회장은 그녀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드림팀을 붙여주었다. 법률팀을 이끄는 독사 백상철 변호사는 단 한 번도 패소해 본 적 없는 기업 소송의 전설이었다. 재무 분석을 맡은 고스트. 앤디 홍은 조세 회피처에 숨겨진 돈의 흐름도 귀신같이 찾아내는 천재였다. 그리고 지훈의 미스터리한 친구였던 TY그룹의 사이버 보안팀, 팀 섀도우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녀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처음에 TY의 엘리트들은 반신반의했다. 서진혁 회장의 딸이라는 배경, 그리고 강지훈의 아내라는 자리. 그들은 유미를 낙하산 인사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첫 전략회의에서 그들의 생각은 산산조각 났다. 유미는 상황실 중앙에 서서 지난 몇 달간 자신이 분석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성그룹의 약점을 정확하게 브리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한성그룹이라는 거대 제국의 어디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공격해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회의가 끝났을 때 회의실에 남은 것은 존경심 어린 침묵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딸이 아닌 이 전쟁을 이끌 유일한 사령관이었다. 지훈은 회의실 한쪽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역할은 TY그룹의 모든 자원을 그녀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의 눈부신 재능이 마침내 세상에 펼쳐지는 것을 보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마침내 TY그룹의 이름을 건 전면전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격은 법정에서 시작되었다. 백상철 변호사는 유미가 찾아낸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성그룹을 상대로 사기, 주가 조작, 배임 행위 등 수십 가지 혐의를 담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목표가 아니었다. 소송의 핵심은 선진그룹, 한성그룹 간의 인수합병 원천 무효 주장이었다. 이는 한성그룹의 심장을 겨눈 비수였다. 두 번째 공격은 보이지 않는 돈의 전쟁이었다. TY그룹의 투자부서는 한성그룹의 주력 계열사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대한테크와 그린퓨처솔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한성이 죽이려 한 기업을 TY가 살린다는 명확한 메시지는 시장에 강력한 신호가 되었다. 한성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공격은 여론전이었다. TY 홍보팀은 유미의 이야기를 대중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몰락, 가족의 배신,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서 홀로 싸워온 그녀의 이야기는 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복수심이 아닌 정의 구현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지적이면서도 강단 있는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물론 최건우 회장도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김앤장을 고용해 법률 방어벽을 쳤고 정계와 언론계에 뿌려놓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검찰과 금융당국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또한 TI그룹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탐욕스러운 포식자이며 서유미는 복수심에 눈이 먼 사이코패스라는 역공세 프레임을 펼쳤다. 한성그룹 본사 최건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주가 그래프를 보며 와인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그의 분노를 대변했다. 서유미, 강지훈, 그리고 강민호 영감탱이까지 그는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패배를 겪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판을 짜고 규칙을 만드는 지배자였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그의 통제 밖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작은 토끼가 사실은 거대한 호랑이의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다시 TI그룹의 그룹의 전략 상황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다. 앤디 홍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최건우의 비자금 루트. 모든 시선이 중앙 스크린으로 쏠렸다.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해외 계좌와 유령 회사를 거치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종착점. 바로 선진그룹이 무너지기 직전 아버지 서진혁의 비서실장이었던 윤 실장과 재무담당 임원이었던 박상무의 차명 계좌였다. 이건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이야. 유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최건우가 직접 내부 배신자들에게 뇌물을 건넨 증거. 이것만 있으면 단순한 기업 간의 분쟁이 아니라 최건우 회장 개인을 겨냥한 형사사건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한성그룹이라는 성벽을 향해 포를 쏘았다면 이제는 성주인 최건우의 심장에 직접 칼을 꽂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유미는 스크린에 떠있는 최건우의 사진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승리에 대한 확신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 팀원들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상황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지금부터 우리의 타겟은 한성그룹이 아닙니다. 그녀는 스크린 속 최건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최건우 회장을 직접 겨냥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제 이것은 기업의 생존을 건 싸움을 넘어 두 거물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건 개인적인 전쟁이 되었다. TY그룹의 전방위적인 공격은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해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최건우 회장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옹성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최건우는 날이 갈수록 포악해졌다. 그는 임원회의에서 서류를 집어던지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눈에 비친 모든 이들이 배신자처럼 보였다. 평생 그에게 충성을 바쳤던 임원들은 이제 그의 광기 어린 분노를 피해 제 살 길을 찾기 시작했다. 충성심은 생존 본능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균열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TY그룹의 팀 섀도우가 개설한 내부 고발자용 익명 채널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한성그룹의 재무담당 초의 이사였다. 그는 과거 선진그룹 인수합병 당시 최건우의 협박에 못 이겨 분식회계를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최건우가 무너지면 자신도 감옥에 갈 것이라는 공포했던 그는
결국 티거의 그룹이 내민 플리바겐 사법거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최 이사가 넘긴 내부 자료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는 최건우가 직접 서명한 이중 장부, 자금 세탁 지시서, 그리고 선진그룹 내부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박혜진에게 건네진 돈의 흐름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유미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변호사나 검찰을 보내지 않았다. 이 문제는 그녀가 직접 끝내야만 했다. 며칠 후 유미는 평창동 저택의 문을 두드렸다. 가족 회의를 하자는 그녀의 연락에 서진혁과 박혜진, 그리고 서유라는 마지못해 그녀를 맞았다. 그들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유미가 TY그룹의 안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태도는 지난번과 180도 달라져 있었다. 경멸과 조롱 대신 어색한 아첨과 숨길 수 없는 공포가 그들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유미야, 아니 서 대표,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박혜진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왔다. 유미는 채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세 사람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와 태블릿 PC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녀가 내민 것은 스위스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서 사본이었다. 박혜진의 안색이 미세하게 굳었다. 유미는 이어서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는 저택의 와이파이 로그 기록과 유령 회사의 서버 접속 기록이 나란히 떠 있었다. 특정 날짜, 특정 시간에 두 기록이 정확히 일치했다. 어머니의 노트북에서 해외 서버로 기밀 파일이 전송된 기록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한성그룹과 가장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바로 전날이더군요. 무세운 소리를 하는 거니 나는 컴퓨터는 할 줄도 몰라. 박혜진이 날카롭게 소리치며 발뺌했다. 유라는 불안한 듯 어머니와 유미를 번갈아 쳐다봤다. 서진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류와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유미가 내놓은 증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유미는 박혜진의 발악을 예상했다는 듯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최건우의 비서실장이었던 김민준 실장과 박혜진이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TY그룹에 포섭된 한성그룹 내부 고발자가 넘겨준 것이었다. 녹음 파일이요. 그게 무슨... 유미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를 통해 박혜진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 실장님, 약속한 돈은 언제쯤 입금되는 건가요? 제가 이번에 넘겨드린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잖아요. 서 회장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자산 목록이에요.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회장님께서 절대 약속을 어길 분이 아니십니다.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약속한 금액의 2배를 챙겨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교양 있는 척하던 가면이 벗겨지고 탐욕과 악의에 찬 본모습이 드러났다. 그래, 내가 했다. 그래서 뭐? 그녀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다 당신 때문이야, 서진혁. 당신이 무능해서 회사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나는 내 앞길, 우리 유라 앞길이라도 챙겨야 했던 거라고. 저 애 유미처럼 팔자 좋게 재벌 3세라도 꿰찬 줄 알아? 그녀의 추악한 자기 변명은 서진혁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이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지금까지 멍하니 앉아있던 서진혁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다. 그의 시선은 아내의 일그러진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 그의 자부심, 그의 인생,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린 원수가 바로 자신이 가장 믿었던 아내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내를 맹목적으로 믿고 자신에게 마지막까지 충고했던 친딸을 내쳤던 자신의 어리석음.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심장을 부여잡았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의 눈앞에 주마등처럼 과거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만났을 때 상냥하게 웃던 박혜진의 얼굴과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던 유미의 얼굴이 겹쳐졌다. 태얼썩 서진혁은 소파 아래로 그대로 쓰러졌다. 아빠!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혜진은 쓰러진 남편을 보고도 달려갈 생각도 못한 채 자신의 운명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허탈하게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저택에 초인종이 울렸다. 유미가 미리 연락해둔 구급차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박혜진은 반항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수갑이 채워졌다. 서유라 역시 불법적인 루머 유포 및 기업 활동 방해 혐의로 함께 연행되었다.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던 박혜진이 마지막으로 유미를 돌아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서유미, 이 악마 같은 년, 너도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유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도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허무함과 슬픔만이 남아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실어나가는 아버지를 보며 유미는 눈을 감았다.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벽이 이렇게 비참하고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싸움의 한 챕터가 마침내 고통스럽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심판의 날이 밝았다. 서울의 하늘은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처럼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날 서울의 두 곳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전쟁이 동시에 펼쳐졌다. 한성그룹 본사에서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 그리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 두 전쟁의 목표는 단 하나, 제왕의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비웃던 최건우를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한성그룹 주주총회장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의장석에 앉은 최건우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독사처럼 번뜩였다. 그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사들을 방패 삼아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겨보려 했다. 이 모든 것은 경쟁사인 TY 그룹이 우리 한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열한 음모입니다. 주주 여러분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의 선동에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는 듯 했다. 바로 그때 주주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TY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내가 인수한 해외 투자펀드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다. 이장님께 질문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음모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회장님의 독단적인 경영과 불투명한 자금 운용으로 인해 지난 한 달간 증발한 시가 총액 3조 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도 TY그룹의 음모입니까?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장내가 술렁였다. 최건우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지훈은 기업 사냥꾼처럼 냉정하게 숫자를 무기로 최건우의 무능과 부도덕을 하나씩 발가벗겼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4.7호 대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최건우의 얼굴은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 재판을 성가신 요식행위 정도로 여기는 듯 했다. 하지만 그의 그런 여유는 오래가지 못했다. 원고석에 앉은 유미는 변호인인 백상철 변호사와 조용히 눈빛을 교환했다. 작전 개시 신호였다. 백 변호사는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을 연주하듯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한성그룹의 분식회계 자료, 최건우가 직접 서명한 내부거래 지시서, 그리고 뇌물을 받고 선진그룹을 팔아넘긴 전직 임원들의 눈물 어린 증언이 이어졌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증인으로 출석한 박혜진이었다. 죄수복을 입은 그녀는 과거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감형을 받기 위해 최건우가 자신에게 어떻게 접근했고 어떤 약속을 했으며 어떻게 선진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내갔는지 상세하게 증언했다. 최건우 회장은 제 남편을 배신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건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 여자가 살기 위해 나를 모함하는 겁니다, 재판장님. 법정은 소란스러워졌다. 하지만 백상철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재판장님, 피고인 최건우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건우의 목소리였다. 한성그룹 내부 고발자가 목숨을 걸고 녹음한 파일이었다. 초유의 이사, 똑똑히 들어. 괜히 딴 마음 품지 마. 당신 목숨줄은 내가 쥐고 있어. 선진 따위는 처음부터 내 먹잇감이었을 뿐이야. 서진혁, 그 멍청이는 내가 던져준 미끼를 덥석 물었고 모든 건 내 계획대로 됐어. 그러니 당신은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해. 목소리에는 그의 오만함, 잔인함, 그리고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최건우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는 피고인석을 박차고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조작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서유미, 내년 짓이지.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그의 발악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마지막 발버둥처럼 보였다. 재판장은 엄숙하게 질서를 외쳤다. 바로 그때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 제출과 피고인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그리고 법정 소란 행위를 근거로 피고인 최건우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판사는 잠시 최건우의 광기 어린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망치를 두드렸다. 계엄사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피고인 최건우를 법정에서 즉시 구속합니다. 땅. 법정 경위들이 피고인석으로 다가갔다. 최건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찰칵 하는 소리가 법정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재계의 제왕 최건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가 수갑을 찬 채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가는 모습은 실시간으로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그리고 그 뉴스는 한성그룹의 주주총회장 대형 스크린에도 그대로 송출되었다. 자신들의 회장이 법정에서 구속되는 충격적인 장면에 주주들은 패닉에 빠졌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사회자가 최건우 회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하자마자 압도적인 찬성표가 쏟아졌다. 최건우는 자유를 박탈당한 바로 그 순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에서도 쫓겨났다. 유미는 끌려나가는 최건우의 뒷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이 모든 것을 위해 희생되어야 했던 것들에 대한 깊은 슬픔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선진그룹 때문에 길거리로 나앉아야 했던 수많은 직원들을 떠올렸다. 이 승리는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 유미는 천천히 법원 건물을 빠져나왔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질문을 퍼부었다. 서유미 대표님,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TY그룹의 도움 없이 불가능한 싸움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그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유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유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녀의 입게 아주 오랜만에 작고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전쟁은 끝났다. 잿더미 위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최건우의 시대는 끝났다. 그는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한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오노의 부도덕한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기나긴 쇄신의 길을 걸어야 했다. 박혜진과 서유라 역시 법의 심판을 받고 차가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한때 사교계를 주름잡던 그들의 이름은 이제 탐욕과 어리석음의 대명사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6개월 후 과거 선진그룹의 본사 건물은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빌딩이 들어섰다. 눈부신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건물 정면에는 선진 이노베이션스라는 이름이 푸른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오늘은 선진 이노베이션의 공식 출범일이었다. 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인수합병 덕분에 유미는 TY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선진그룹의 핵심 자산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회사를 만들기로 했다. 출범식은 화려한 파티 대신 직원들과 함께하는 조촐한 다과회로 진행되었다. 유미는 과거 선진그룹에서 억울하게 해고되었던 실력 있는 직원들을 대부분 다시 불러 모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격과 희망이 가득했다. 단상에 선 유미는 직원들을 둘러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과거의 선진그룹은 탐욕과 부패의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울 새로운 성은 투명성과 신뢰, 그리고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행사장 맨 뒷자리에서 강지훈은 자랑스러운 미소로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보호가 필요한 여린 존재가 아니었다. 수백 명의 미래를 책임지는 존경받는 리더였다. 출범식이 끝나고 며칠 뒤 유미는 조용한 요양병원을 찾았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 서진혁은 지난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 있었다. 충격으로 쓰러졌던 그는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 없이는 거동조차 힘든 몸이 되었다. 와수구나. 아버지는 앙상한 손을 들어 딸을 맞았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회한과 슬픔만이 남아있었다. 미안하다, 유미야.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이 못난 아비가 모든 것을 망쳤다. 너에게 몹쓸 짓을 했어. 내가 어리석었다.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그의 눈에서 늙고 병든 남자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미는 말없이 다가가 손수건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다. 모든 싸움이 끝난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연민만이 남아있었다.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약하고 어리석었을 뿐이었다. 용서해줄 수 있겠니? 이미 다 용서했어요. 유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니 아버지도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편히 쉬세요. 그녀는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것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해방시키기 위한 마지막 의식이기도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남은 생이 편안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그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을 터였다. 그렇게 그녀는 아버지라는 무거운 짐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1년이 흘렀다. 서울의 야경이 비단처럼 펼쳐진 TY그룹 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 유미와 지우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발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멀리 선진 이노베이션 건물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1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 기술 기업이 되었네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 지훈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과 TY 그룹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유미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옥탑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훈이 웃으며 유미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서 모든 걸 버리고 나왔는데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당신을 만났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나는 가난하지만 착한 남편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온 세상을 가진 남자였네요. 유미가 장난스럽게 받아쳤다. 하지만 난 당신의 돈이나 배경보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말없이 내 옆에서 우산이 되어준 당신의 마음을 더 사랑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함께 겪어낸 수많은 시련과 그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사랑과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들은 몰락한 재벌가의 딸과 정체를 숨긴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손을 잡고 폭풍우를 헤쳐나온 두 명의 동반자였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였다. 진정한 가치는 부와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믿어주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사랑에 있다는 것을.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떠올랐다. 유미와 지우는 그 별빛 아래서 자신들이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조용히 그리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